여우 같은 년, 돈 냄새 맡고 빨대 꽂을 생각하지 마라. 남편이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온 그날, 시어머니가 사무실 앞에서 인부들 다 보는 데서 저한테 쏟아부은 말이에요. 3년을 매달려온 회사였습니다. 거래처 명함철 하나하나, 단가표 한 줄 한 줄, 다 제 손으로 만든 거였어요. 근데 사장실 안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어휴, 그 뒷모습 보는 순간 결심이 서더라고요. 저는 그날 바로 이혼 도장 찍고 통장에 520만 원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회사 앞에서 저한테 싹싹 빌더군요.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이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러 세무서에 간 그날 아침, 저는 거실 식탁 위에 케이크를 올려두고 소주 2병을 차갑게 식혀두었습니다. 3년을 기다린 날이었죠. 거래처 명함철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인허가 서류 파일에 색깔별로 라벨을 붙이고 자금 운용 계획서 출력본을 안방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 도어록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앞치마를 풀며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먼저 들어선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끌고 들어온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멈춰서서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더군요. 사장 집이 이 꼴이냐?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거실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저는 앞치마 끈을 마저 풀지 못한 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사장이 됐는데 내가 못 올 때가 어디 있냐? 짐 좀 받아라.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발끝으로 톡 밀며 턱짓을 했죠. 뒤따라 들어온 남편이 머쓱한 얼굴로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짐 싸서 올라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계시는데? 제가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어요. 한 달만 계실 거야. 회사 자리 잡힐 때까지만. 남편이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한 달이라는 말을 믿고 그날 저녁 안방을 비워드렸어요. 서재 책상에 쌓아둔 거래처 명함철과 서류철을 박스 2개에 담아 거실 한쪽으로 옮기고 안방 침대 시트를 새로 갈았습니다. 소파에 이불을 펴면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지요. 한 달이야. 정확히 한 달. 알았어. 고생했어, 진짜. 남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흘이 지난 아침, 시어머니는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 옆에 붙어 서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시려고? 남편이 넥타이를 매다 말고 물었습니다. 회사 가야지. 사장 어미가 회사를 한번 봐야 할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가방끈을 어깨에 걸치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저는 그날 사무실에서 거래처 사장 3명과 통화를 잡아두었고 견적서 2건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무실 안쪽 응접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제가 수화기를 들고 단가를 조율하고 책상 위에 견적서를 펼쳐놓고 빨간 펜으로 줄을 긋는 동안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손끝에 박혀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남편 사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지 않고 남편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도영아, 너 잠깐 나와봐라. 복도 쪽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저는 책상에 앉은 채 그 목소리를 그대로 들었어요. 왜 엄마? 나 거래처 전화해야 돼.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현이 회사 돈을 만지게 놔두면 큰일 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 벽을 타고 사무실 안까지 또렷하게 들어왔어요. 엄마, 목소리 좀. 내 말 들어라.
며느리란 게 회사 돈 만지기 시작하면 살림을 통째로 빼돌리는 거야. 당장 빼라, 전현. 저는 견적서 위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배관 자재를 어깨에 메고 지나가던 인부 2명이 슬쩍 이쪽을 쳐다보는 게 유리문 너머로 보였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한참을 더 이어졌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남편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복도에서 하신 말 다 들었어. 제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 남편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되물었습니다. 내가 회사 돈 빼돌릴 거라고 하셨잖아. 인부들도 다 들었어. 아, 그거. 엄마가 원래 입이 좀 거칠어. 신경 쓰지 마.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본 채 말했죠. 신경 쓰지 말라고? 저는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내가 뭐라고 해? 당신이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3년을 매달린 회사야. 그 사람들 명함, 그 단가표, 그 인허가 서류 다 누가 했어.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요. 남편이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더니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뉴스 채널을 돌리면서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그 옆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한 손에 처음 보는 젊은 여자의 손목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 격리다. 인사해라.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제 책상 옆 빈자리에 떠밀듯 앉히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29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어깨를 잔뜩 움츠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격리는 제가 면접 보고 뽑기로 했잖아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네가 무슨 면접을 봐. 핏줄이 제일이지. 내 친정 조카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말을 잘랐죠. 저는 사장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유리문 너머에서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보더니 수진이라는 여자에게만 짧게 말했어요. 일단 앉아 있어. 그게 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제가 평소처럼 사무실 출입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너 오늘부터 회사 나오지 마라.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네. 여우 같은 년 돈 냄새 맡고 빨대 꽂을 생각하지 마라. 이 회사는 내 아들 회사지 내 회사가 아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제 얼굴 앞에서 흔들렸어요. 복도 끝에서 배관 자재를 나르던 인부 2명이 멈춰서서 이쪽을 보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유리문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은 자기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일어설 기미도 이쪽으로 나올 기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5초쯤 바라보았어요. 3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거래처 명함을 정리하고 주말마다 인허가 서류를 챙기고 퇴직금 1200만 원을 종잣돈으로 보탰던 시간이 그 5초 안에 한 줄로 정리되더군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피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을 기다리지도 않고 저는 그대로 구청 쪽으로 걸어갔어요. 구청역 골목에 법무사 사무실 간판이 보이길래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법무사 선생님이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협의 이혼하려고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녀는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숙려 기간이 한 달입니다. 가정법원에 같이 가셔서 이혼 의사 확인받고 그 다음에 구청에 신고하시면 돼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사 지분 같은 거 있으면 주장하실 수 있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펜으로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설명했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 앞에 저는 법무사가 챙겨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남편이 봉투에서 종이를 절반쯤 꺼내다 멈췄습니다. 이혼 서류야. 아니, 갑자기 이게 뭐야? 엄마가 좀 심하긴 했는데 이혼까지 할 일이야? 남편이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사무실 앞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못 들었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들었어. 들었는데 당신이 책상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는 거 다 봤어. 인부들도 다 봤어.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 남편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어요. 이혼? 잘됐다. 꽃뱀이 알아서 빠지네. 시어머니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 쪽으로 다시 시선을 옮겼습니다. 남편은 식탁 위 종이만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그 입에서는 어머니, 그만하세요 라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에서 캐리어를 꺼냈어요. 속옷과 외출복 몇 벌, 통장 2개, 노트북, 충전기, 세면도구만 챙겼습니다. 화장대 서랍 속 결혼 반지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거실로 다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식탁 의자에 앉은 채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숙려 기간 끝나면 법원에서 보자. 저는 신발을 신으며 짧게 말했어요. 지연아. 남편이 그제야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등 뒤로 시어머니의 텔레비전 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한 달 뒤 가정법원 앞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어요. 남편은 회색 점퍼 차림으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더군요. 지연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안 돼? 남편이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확인만 받자. 들어가. 저는 짧게 대답하고 법원 안으로 먼저 걸어갔어요.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아들고 구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휴대폰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20만 원. 3년간 살림하면서 따로 모아둔 비상금과 마지막 월급을 합친 전부였어요. 구청 민원실에서 이혼 신고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든 게 오후 3시 47분이었습니다. 구청 계단을 내려오는데 햇빛이 정면으로 얼굴에 들어왔어요. 저는 잠깐 멈춰서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손에 든 접수증을 가방 안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어요. 구청 정문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저는 길가 벤치에 잠시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앱을 켜고 보증금 3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에 체크를 했어요. 화면에 뜬 매물은 5건뿐이었습니다. 그중 2건이 지금 사는 동네에서 지하철로 40분쯤 떨어진 변두리에 있었고 사진 속 벽에는 공통적으로 누런 자국이 번져 있었죠. 저는 그중 한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매물 보러 가도 될까요? 지금 바로요. 제가 가방끈을 어깨에 다시 걸치며 물었습니다. 지금요? 30분 뒤에 오세요. 사무실 앞에서 만나요. 전화를 받은 남자가 굵직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동네는 골목이 좁고 비탈졌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중개사 아저씨가 손에 열쇠 꾸러미를 흔들며 앞장섰어요. 이쪽으로 와요. 가까워요. 중개사 아저씨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빨간 벽돌집 옆구리에 난 좁은 계단을 5칸쯤 내려가니 철문이 하나 나왔어요.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내가 얼굴에 훅 끼쳤어요. 여기에요. 보증금 250에 월세 35. 풀옵션은 아니고 냉장고, 가스레인지만 있어요. 중개사 아저씨가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며 말했죠. 벽지 한쪽 모퉁이가 거뭇거뭇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만져보았어요. 벽지가 살짝 들떠 있더군요. 이거 곰팡이가 좀 심하네요. 제가 손을 떼며 말했어요. 여기 다 그래요, 반지 안은. 도배는 직접 하시면 돼요. 풀로 사다가 붙이면 금방이에요. 중개사 아저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방 한가운데 수도 배관이 가로로 지나가고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창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 바깥은 골목 쪽 인도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까지만 보이더군요. 계약할게요. 제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며 말했어요. 바로요? 더 안 보시고? 네. 오늘 들어와도 돼요? 잠깐만요. 집주인한테 전화해보고요. 그날 저녁 7시쯤 저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그 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보증금 250만 원을 이체하고 나니 통장에 270만 원이 남아 있더군요. 이불이 없어서 캐리어 위에 점퍼를 깔고 바닥에 누웠어요. 천장 배관에서 가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 계산기를 열어 숫자를 두드렸어요. 월세 35만 원에 공과금 10만 원, 식비 20만 원, 휴대폰 요금과 교통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80만 원은 빠져나갔습니다. 석 달치를 빼면 30만 원이 남는 셈이었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쯤 잠에서 깼어요.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들지 않으니 시간 감각이 흐릿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 연락처를 한참 스크롤하다가 미경이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어요. 5년 전 회사 마지막 출근 날 회식 자리에서 안아주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전화를 걸자 두 번째 신호음에 미경이가 받았습니다. 지연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미경이의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어요. 미경아, 나 시간 좀 있어?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이혼했어. 어제. 수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야, 어디야 지금? 만나자, 일단. 미경이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낮 12시쯤 지하철역 근처 분식집에서 미경이를 만났어요. 미경이가 김밥과 라면을 한 그릇씩 주문하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반쪽이야, 너. 일주일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미경이가 젓가락을 제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사무실 앞에서 나한테 꽃뱀이라고 했어. 인부들 다 보는 데서. 저는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꽃뱀? 야, 진짜로? 여우 같은 년이라고도 했고, 돈 냄새 맡고 빨대 꽂지 말라고. 미친 거 아니야, 그 양반. 미경이가 라면 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사람이 그 옆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거 보고 결심했어. 더 매달릴 이유가 없더라.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너. 미경이가 제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미경아, 나 일을 찾아야 돼. 통장에 270 남았어.
저는 김밥을 마저 씹으며 말했어요. 미경이가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건설 쪽이 진짜 안 좋아. 우리 회사도 사무직 자리는 거의 안 뽑아. 현장 쪽은 사람을 뽑는데 사무 경력으로 거기 가긴 좀 그렇잖아. 이력서 한번 돌려봐. 내가 아는데도 찔러볼게. 고마워, 미경아. 진짜. 분식집을 나와 골목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슈퍼에 들렀어요. 라면 5봉지와 햇반 6개, 김치 1봉지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카드를 꺼내려다 손을 멈췄어요. 카드값이 빠져나갈 통장이 더 이상 남편 월급 통장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8,400원입니다. 계산원 아주머니가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스름 돈을 받아 손바닥 위에 한참 동안 올려두었어요. 영수증에 찍힌 그 숫자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 한 권을 펼쳤어요. 왼쪽 페이지에는 취업이라고 쓰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1인 사업자라고 적었습니다. 취업 쪽에 월급이 매달 들어온다고 쓰고 그 아래에 사무 경력 7년이 묻힌다고 적었어요. 1인 사업자 쪽에는 거래처 인맥과 실무를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적고 그 아래에 수입이 들쭉날쭉하다고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천장배관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3년 동안 거래처 사장님들과 통화하면서 익혀둔 단가표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인허가 서류를 한 장씩 처리하면서 외워둔 양식이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주 금요일 저녁 7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이지. 나 오재환이다. 귀에 익은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장님? 어떻게? 저는 노트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경이한테 들었다. 자세히는 안 물어봤어. 일 얘기만 하자, 우리. 오 부장님이 짧게 헛기침을 했어요. 네, 부장님. 말씀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2시쯤 시간 되냐? 을지로 건설회관역 커피숍 알지? 거기서 보자.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오 부장님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2개 쳤습니다. 그 사람은 신입 시절 제가 견적서 단위를 하나 잘못 적어서 거래처에 욕먹을 뻔했을 때 자기 책임이라고 대신 깨졌던 사람이었어요. 월요일 오후 1시 50분에 저는 커피숍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오 부장님이 먼저 앉아 있더군요. 2년 사이에 머리가 절반쯤 휘어졌어요. 오랜만이다. 앉아라. 오 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부장님.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며 앉았어요. 내가 지금 감리 현장 하나 맡고 있는데 공정관리 보조 용역을 외주로 줄 게 하나 있다. 규모가 작아서 업체들이 안 받으려고 한다. 오 부장님이 커피잔을 옆으로 밀며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공정관리 보조요. 자기가 사업자 내면 내가 그쪽에 넣어줄 수 있다. 부장님, 저 할게요. 하겠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잠깐, 끝까지 들어. 내가 밀어줄 수 있는 건 이번 한 건뿐이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실력으로 따야 돼. 알지? 오 부장님이 검지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한 건이면 충분해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고개 들어. 자기는 잘할 거다. 신입 때부터 봤어, 내가. 오 부장님이 짧게 웃었습니다. 커피숍을 나와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한 번도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 한 건의 일감이 이력서
100장보다 무겁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오전에 저는 세무서에 갔어요. 민원 창구 직원이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업종 칸에 건설업 관리 용역이라고 쓰고 상호명 칸에 손이 한참 멈췄어요.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빈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상호는 안 정하셨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아직요. 일단 등록만 하고 상호는 나중에 정해도 되죠? 네, 그건 추후에 변경 가능해요. 20분쯤 뒤에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사람이 같은 종이를 들고 현관문을 열던 모습이 머릿속에 잠깐 겹쳤어요. 저는 등록증을 가방 안주머니 깊숙이 집어넣고 세무서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주말에 저는 원룸 바닥에 노트북을 펴고 앉았어요. 오 부장님이 메일로 보내준 현장 도면과 공정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마우스 패드 대신 손등으로 화면을 조작하는 모양이 우습기는 했어요. 그래도 화면 속 공정표의 숫자들은 손에 익은 것들이었습니다. 공종별 진도율, 실투입 인원, 자재 반입 일정, 기성 청구 시점. 저는 빨간 펜으로 노트에 메모를 해가며 새벽 2시까지 도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일요일 저녁 8시쯤 저는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내일 입고 갈 블라우스를 캐리어에서 꺼내 다림질을 했어요. 다리미 손잡이를 잡은 왼손이 가볍더군요. 약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어디에 두고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손등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다시 다리미를 움직였습니다. 다림질이 끝난 블라우스를 옷걸이에 걸어놓고 안전화와 안전모를 현관 쪽 신발장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안전모는 오 부장님이 어제 택배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알람을 새벽 5시로 맞춰놓고 불을 껐어요. 배관에서 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저는 누운 채로 천장 배관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솥에 어제 미리 안쳐둔 밥을 한 공기 푸고 김한 봉지를 뜯어 캐리어 위에 올려놓고 후딱 밥을 비웠어요. 다림질해 둔 블라우스 위에 점퍼를 걸치고 안전모는 가방 옆구리에 끈으로 묶었습니다. 지하철 첫차 시간에 맞춰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새벽 공기가 콧속을 찔렀어요. 현장 사무소 컨테이너 앞에 도착한 게 아침 6시였습니다. 컨테이너 철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렸어요. 안에는 머리가 듬성듬성 빠진 50대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종이컵에 든 믹스커피를 적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관리 용역으로 나온 이지연입니다. 저는 가방을 한쪽 어깨에 다시 걸치며 인사했어요. 남자가 안경을 콧등 위로 슬쩍 올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용역이 여자 혼자 온 거야? 박 소장이 숟가락을 컵 안에 꽂은 채 말했습니다. 네, 저 혼자 운영합니다. 박 소장님 맞으시죠? 맞아. 거기 앉아봐. 박 소장이 맞은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새벽 1시까지 정리해둔 공정표 출력본과 기성 검토 자료였어요.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쳐 박 소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공정표 기준으로 진도율을 정리해봤어요. 그런데 4월 둘째 주에 골조 작업 인원이 15명으로 잡혀 있는데 실투입은 9명이라 진도율이 78%로 잡혀야 하거든요. 청구는 85%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표 위 숫자 2개의 손가락을 짚으며 설명했어요. 박 소장이 숟가락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종이를 끌어당겨 한참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다시 한번 축혀 올렸어요. 이거 누가 검토했어?
박 소장이 종이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제가 어제 받자마자 봤어요. 진도율이랑 청구 금액이 7% 차이 나면 발주처에서 한 달은 보류시킬 거예요. 자기, 전에 어디서 일했어? 박 소장의 말투가 살짝 바뀌더군요. 중소건설사 공무부에서 7년 했어요. 그 뒤에는 잠깐 도와준 데가 있었고요. 저는 그 부분을 짧게 끊었습니다. 현장 출신이네. 종이 보는 눈이 그래. 박 소장이 종이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의자를 끌어당겼어요. 오늘부터 공정회의는 8시고 기성검토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같이 보자고. 자재 반입 체크는 자기가 도면이랑 일정 맞춰서 돌려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받아 적었습니다. 오전에 저는 안전모를 쓰고 박 소장을 따라 현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철근이 거치된 자리, 거푸집이 짜인 자리, 배관이 들어갈 자리를 박 소장이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도면과 대조에 메모했습니다. 바람이 한 번씩 불 때마다 안전모 끈이 턱 밑을 스쳤어요. 점심시간에 박 소장이 저를 현장 근처 백반집에 데려갔습니다. 큰 상의 하도급 업체 사장들 5명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공정관리 이사장이야. 다들 인사해. 박 소장이 저를 빈자리 쪽으로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여자 사장님이네. 반갑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진 남자가 막걸리 잔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쪽이 철근 강 사장이고 이쪽이 전기 김 사장, 저쪽이 설비 박 사장이야. 박 소장이 한 명씩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밥을 절반쯤 비웠을 무렵 강 사장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이 사장님, 혹시 전에 도영건설 쪽에서 일하셨어요? 강 사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으로 가던 손을 잠깐 멈췄어요. 네, 잠깐 도와준 적은 있어요.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 역시 그분이구나. 거기 서류 처리해 주시던 분이 일을 진짜 잘했거든요. 단가표 정리도 깔끔하고 기성 청구서 한 번도 발려 안 났어요. 강 사장이 막걸리 잔을 들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요즘 거기 전화하면 모르는 여자가 받더라고요. 세금 계산서도 늦고 자재 단가표도 한참 묵혀 있고 무슨 일 있나 봐요? 강 사장이 막걸리 잔을 비우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무실 제 책상 옆자리에 어색하게 앉아있던 그 여자의 어깨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자리에 쌓여있을 미처리 서류 더미도 같이 그려졌습니다. 제가 그쪽 사정을 잘 모르겠네요. 그쪽이랑은 정말 관계없어요. 저는 그 이상 말하지 않고 숟가락만 움직였어요. 강 사장이 더는 묻지 않더군요. 첫 주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컨테이너 사무소로 출근했고 낮에는 현장을 돌며 자재 반입을 체크했고 저녁에는 원룸으로 돌아와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보고서를 썼어요. 하루에 5시간씩 자면 많이 잔 거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기성검토 회의에서 박 소장이 제 검토서를 발주처 감독에게 그대로 들이밀더군요. 이 사장이 정리한 거 봐봐. 진도율이랑 청구 금액 다 맞춰놨어. 박 소장이 종이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발주처 감독이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이대로 결제 올리겠습니다. 감독이 종이를 봉투에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에서 손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첫 달 용역비 380만 원이 통장에 찍혔다는 알림이 휴대폰에 떴습니다. 저는 안전모를 손에 들고 컨테이너 밖 계단에 잠깐 앉아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월세와 공과금, 국민연금을 빼고도 230만 원이 손에 남았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통장 잔고가 270만 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한 달 만에 그 정도 돈이 다시 채워진 셈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중고 프린터를 한 대 샀습니다. 원룸 한쪽 벽에 프린터를 놓고 전원선을 콘센트에 꽂는데 손이 살짝 떨리더군요. 이게 내 사무실이다 하고 혼자 소리 내 말해보았어요. 우습기도 하고 묘하게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둘째 주 화요일에 오 부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연아, 다른 현장 감리팀에서 공정관리 사람 괜찮은데 없냐고 묻더라. 자기 번호 넘겨줘도 되냐? 오 부장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부장님, 정말요?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컨테이너 사무소 한쪽에서 수화기를 두 손으로 잡고 대답했어요. 내가 한 번 더 말한다. 이건 입소문이야. 일이 일을 부르는 거지. 내가 해주는 게 아니다. 그거 알지? 네, 알아요. 부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두 번째 현장은 수도권 외곽의 소규모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첫 미팅 자리에 들어갔을 때 감리단장이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더군요. 유성우입니다. 오 부장이랑 같은 회사 동기예요. 유 단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공정 분석표를 꺼냈습니다. 유 단장이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더군요. 이 정도면 감리보조가 아니라 공무팀 장급인데 어디서 이런 양식을 익혔어요? 유 단장이 종이를 다시 한 장 넘기며 물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7년 했고요. 그 뒤에 3년 더 다른 데서 도왔어요. 지금은 1인 업체라 사장이자 직원입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오 부장이 왜 자기를 밀어줬는지 알겠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들어와요. 계약서는 메일로 보내드릴게. 유 단장이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두 현장을 동시에 뛰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새 현장 보고서를 써놓고 7시에는 첫 번째 현장 컨테이너 앞에 도착했고 오후 1시쯤 두 번째 현장으로 넘어가 공정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9시에 원룸에 돌아오면 라면 한 그릇 끓일 힘도 없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두 현장 용역비가 같이 들어오면서 그달부터 입금액이 한 달치 2배로 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9시 반쯤 라면 물을 올려놓고 가스불 앞에 서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확인하니 그 사람 이름이 떠 있더군요. 저는 가스불을 줄이고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떴어요. 네가 관리하던 자재상 연락처 좀 보내줘. 사무실에 파일이 없다. 저는 그 한 줄을 5번쯤 다시 읽었어요. 가스 불위 냄비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뒤집어 놓고 라면 봉지를 뜯었어요.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주 안에 비슷한 문자가 2번 더 왔습니다. 하도급 계약서 양식 어디 있냐? 기성 청구 양식 좀 보내라.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깨달았어요. 3년 동안 제가 만들어 놓은 양식과 거래처 파일이 없으면 그 회사는 기본 서류 한 장도 제대로 돌리지 못한다는 거요. 저는 그 문자들의 단 한 줄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달 마지막 금요일 저녁 두 현장의 그달 보고서를 모두 마감하고 메일 발송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원룸 바닥에 노트 한 권을 펼쳐놓고
석 달치 통장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지출을 빼고 남은 잔고가 1,000만 원을 넘기고 있더군요. 처음 이 방에 캐리어 하나 끌고 들어왔을 때의 잔고가 270만 원이었던 걸 떠올리니 그 숫자가 한참 멀어 보였어요.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짧게 적었습니다. 다음 달 투룸 알아보기.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골목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이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한 뼘쯤 열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투룸 매물을 보러 다니기 시작한 그 주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일을 마치고 원룸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업계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오고 있더군요. 도영건설 외상 대금 2달째 밀린다는데 거기 들어간 자재상 있어요? 레미콘 쪽도 1달 됐어요. 거기 사장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자재상끼리 정보 공유 좀 합시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한참을 그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회사 문 연 지 5달밖에 안 됐는데 외상이 2달째라는 건 첫 현장 기성 청구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놀라움보다 예상보다 빠르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다음 날 오후 2시쯤 강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사장님,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강 사장의 목소리에 평소의 호탕함이 빠져 있더군요. 네, 사장님. 말씀하세요. 저는 컨테이너 사무소 밖 계단으로 나왔습니다. 도영건설에 우리 철근 넣기로 했었거든요. 성급금이 들어와야 자재를 빼는데 약속한 날에서 열흘이 지났어요.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받으면 다음 주에 입금한다고만 해요. 강 사장이 한숨을 한번 쉬고 말을 이었어요. 혹시 이 사장님이 거기 사정을 좀 아시면 사장한테 말씀 좀 넣어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저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쪽이랑 정말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제가 끼면 일이 더 꼬여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괜한 부탁을 드렸네요. 강 사장의 목소리가 더 가라앉더군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내용 증명부터 보내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 사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계단에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거래처 사장들과 통화하면서 외상 한 번 밀린 적이 없었어요. 그게 자랑이라면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그 자랑이 강 사장의 한숨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에 미경이를 만났어요. 저는 사무실 옆 골목 분식집에서 미경이가 사다 준 떡볶이 1인분을 마주 놓고 앉았습니다. 너 진짜 살 빠졌다. 어깨가 다 들어갔어. 미경이가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콕 찌르며 말했어요. 새 현장이나 뛰는 건 아니고 2개인데 새벽 5시에 일어나니까 그런가 봐. 저는 떡볶이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근데 너 도영건설 얘기 들었지? 미경이가 종이컵에 든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단체방에서 봤어. 외상 밀린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 회사 김 차장님 와이프가 그 회사 세무사 사무실에 다니는 거 알지? 거기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그 경리가 세금 계산서 매입이랑 매출을 못 맞춰서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대. 미경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어떻게? 매입 자료를 한 달치를 통으로 빼먹었다나 봐. 세무사가 수정 신고하라고 했는데 그 경리가 자료를 안 갖다 줘서 결국 가산세까지 붙었어. 그 가산세가 1,000만 원이 넘는다더라. 저는 떡볶이를 집던 젓가락을 그릇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1,000만 원? 응.
사장이 펄쩍 뛰었는데 시어머니가 다 막았대. 우리 조카가 처음에서 그렇다고. 미경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는 한동안 떡볶이만 내려다봤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맞추는 일은 회계 프로그램에 단가만 제대로 찍어 넣어도 절반은 되는 일이었어요. 그걸 한 달치 통으로 빼먹었다는 건 프로그램을 처음 만져본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핏줄이라고 데려온 사람의 손에 회사 장부가 통째로 넘어간 그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내 표정 보니까 너도 짐작은 했었나 보다. 미경이가 제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짐작은 했어. 근데 이렇게 빨리 터질 줄은 몰랐어. 안 됐다 그래야 돼. 잘 됐다 그래야 돼? 미경이가 농담처럼 물었어요. 둘 다 아니야. 그냥 이제 내일이 아니야. 저는 종이컵을 들어 어묵 국물을 마셨습니다. 미경이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끊었어, 너. 다음 주 월요일에 두 번째 현장 감리실에서 유 단장이 저를 불렀어요. 이 사장, 이리 와서 앉아봐요. 유 단장이 자기 책상 옆 의자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단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노트를 들고 그 옆에 가서 앉았어요. 세 번째 현장 얘긴데 이번엔 공정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성검토랑 설계 변경 검토까지 들어가요. 자기가 할 수 있겠어요? 유 단장이 안경을 콧등 위로 올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단장님, 용역비는 지금까지 받던 거에 거의 2배 될 거예요. 그만큼 책임도 2배인 거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서 다음 주에 보낼 테니까 도장 준비해놔요. 유 단장이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어요.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감리실 문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 화장실 거울 앞에 잠깐 섰어요. 거울 속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기고 다시 사무소로 돌아왔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저녁 저는 원룸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이름 석자만으로 이 규모의 계약을 따낸 게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현장에 투입된 첫 주 점심을 먹는데 발주처 담당 과장이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30대 초반의 단발머리 여자였습니다. 이 사장님 식사하세요. 과장이 컵에 물을 따라 제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1인 업체로 이 현장까지 맡으시면 체력이 되세요? 보고서 양이 만만치 않은데. 과장이 숟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해야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장이 잠깐 저를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혼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응원합니다. 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숟가락을 잠깐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밥을 떴어요. 세 번째 현장이 궤도에 오를 무렵 그 사람한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이 아니라 긴 글이었어요. 지연아, 하도급 업체들이 너 아니면 일 못하겠다고 한다. 단가 협상도 안 되고 기성 검토도 못 받겠다고 그래.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엄마도 그때 일은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계셔. 한 달만이라도 와서 정리만 해주면 안 되겠냐? 저는 침대에 누워 그 메시지를 2번 읽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의 주어가 시어머니도 그 사람 자신도 아니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저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한 줄만 보냈어요. 저는 이제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더 연락하지 마세요. 번호를 차단하지는 않았어요.
차단까지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움이 남아있으면 차단을 했을 텐데 그만큼 멀어졌다는 뜻이었어요. 그 주말 미경이가 저녁에 갈비탕을 한 그릇 사주겠다고 해서 다시 만났습니다. 너 진짜 더 빠진 것 같다. 미경이가 갈비탕 그릇을 제 앞에 놓아주며 말했어요. 새 현장 뛰면 밥 챙겨 먹기가 힘들어. 점심은 걸을 때도 많고.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너 표정은 진짜 달라졌어. 반지하에서 처음 봤을 때 진짜 걱정됐었거든. 미경이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 아래로 넘어가는 동안 미경이가 말없이 깍두기 한 조각을 제 그릇 위에 올려주더군요. 고마워, 미경아. 진짜. 저는 깍두기를 씹으며 말했어요. 고맙긴냐. 너 잘 되는 거 보는 게 나는 더 좋아. 미경이가 자기 갈비를 뜯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첫 현장이 마무리됐고 박 소장이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저를 자기 옆자리에 앉혔어요. 오 부장님도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이 사장 진짜 다음 현장도 1인으로 갈 거야? 박 소장이 소주잔을 부딪히며 물었어요. 아직은요. 천천히 보려고요.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오 부장님이 옆에서 잔을 들었어요. 자기, 이제 직원 하나는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 혼자 뛰다 쓰러져. 오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요. 저는 웃으면서 잔을 비웠어요. 회식 자리를 나와 지하철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앱이 아니라 소형 사무실 매물을 검색해 봤어요. 역 근처 8평짜리 오피스텔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올라와 있더군요. 저는 그 매물을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6개월 전 구청 계단을 내려오던 그 얼굴과 같은 사람인지 잠깐 헷갈렸어요. 저는 머리카락을 묶고 세수를 한 뒤 책상 앞에 다시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내일 발주처에 보낼 주간 보고서 첫 줄에 커서를 두고 잠깐 호흡을 고른 다음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오 부장님 회식 자리에서 들은 그 말이 일주일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사무소 컨테이너에 도착해 안전모를 책상 위에 올려놓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 단장 이름이 떴어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이 사장, 시간 좀 있어요? 잠깐 통화 길어질 수 있는데. 유 단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공동주택 발주처에서 준공단계 공정관리까지 같은 업체에 일괄로 맡기고 싶다고 해요. 기간은 6개월이고 금액은 자기가 지금까지 받던 거랑은 단위가 다를 거예요. 관심 있으면 다음 주 안에 제안서 한번 넣어봐요. 유 단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단장님, 저 할게요. 제안서 넣겠습니다. 잠깐, 너무 빨리 대답하지 말고. 1인 업체로 6개월짜리 잡는 건 부담 큰 일이에요. 사람 한 명은 붙여놔야 할 거예요. 유 단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인력 계획같이 넣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책상 위 빈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그날 저녁 사무소에 돌아와 저는 휴대폰 연락처를 위아래로 한참 스크롤했습니다. 정은이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3년 전 회사 송년회 자리에서 결혼한다고 인사하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전화를 걸자 정은이가 두 번째 신호음에 받았습니다. 언니,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 정은이의 목소리가 반갑게 올라갔어요.
정은아, 잘 지내지? 미경이한테 내 소식 가끔 들었어. 나는 뭐 복직하고 적응이 안 돼서 매일 사표 만지작거리고 있어. 애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면 점심 먹기도 전에 죽을 것 같아. 정은이가 웃으며 한숨을 섞었습니다. 정은아, 내가 지금 1인 업체 하고 있는 거 알지? 응, 들었어. 언니 진짜 멋있더라. 내가 6개월짜리 큰 거 하나 들어가는데 혼자는 안 돼. 너 파트타임으로라도 같이 해볼 생각 있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수학이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언니가 하는 거면 할게. 정은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응, 진짜. 어차피 지금 회사도 그만둘 생각이었어. 언니 밑에서 일하는 거면 마음이 편해. 저는 수화기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고마워, 정은아. 계약 따면 바로 출근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 첫 장에 제안서라고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저는 원룸 바닥에 노트북을 펴고 제안서를 썼어요. 지난 새 현장에서 작성한 보고서와 공정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정은이의 합류 계획과 향후 인력 충원 일정까지 넣었습니다. 표지 상단에 상호명을 적어야 하는데 손이 한참 멈췄어요. 저는 노트를 펴고 후보 이름을 5개쯤 적었습니다. 하나씩 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지우다가 마지막에 남은 게 지연건설관리였어요. 딱히 멋있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제 이름 2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제안서 표지에 그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발주처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끝에 부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담당 과장이 앉아 있었어요. 이지연 사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명함을 두 손으로 건넸어요. 앉으세요, 이 사장님. 시간 많지 않으니 바로 시작합시다. 부장이 명함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쳐 화면을 띄우고 30분짜리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난 새 현장의 진도율 관리 사례, 기성 청구 오차율, 설계 변경 검토 처리 일수까지 숫자로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부장이 도중에 펜으로 종이에 뭔가를 적었어요. 설명이 끝나자 부장이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더군요. 1인 업체인데 관리 인력이 충분하냐?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장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전 직장 후배 한 명이 다음 달부터 합류합니다. 경력 5년 차고 공무 실무 경험 있어요. 이름은 김정은이고 인사자료 여기 넣어드렸습니다. 저는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를 표 부장 쪽으로 돌렸어요. 부장이 그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좋아요. 일주일 안에 답 드릴게요. 부장이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어요.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저는 엘리베이터 벽에 잠깐 등을 기댔습니다. 닷새 뒤 발주처에서 계약서가 메일로 날아왔어요. 저는 메일을 열고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안 마우스에 올린 손가락을 한 번도 떼지 못했습니다. 용역 기간 6개월, 용역비 8,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그날 저녁 저는 원룸 침대 위에 앉아 한참 동안 천장배관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이 방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저는 며칠 전 즐겨찾기에 추가해뒀던 그 8평 오피스텔을 보러 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8층, 창문이 컸어요. 중개사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손바닥으로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요. 깨끗하죠? 전세입자가 회계사무소였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45 맞죠?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물었어요. 네, 맞아요. 관리비는 따로 6만 원이고요.
저는 창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바깥을 내려다봤습니다. 8층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가 반지하 창문에서 보던 인도와는 다른 풍경이었어요. 계약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어깨에 다시 걸치며 말했어요. 계약을 마친 그 주 토요일에 저는 명패 주문 사이트에 들어가 문 옆에 붙일 명패 디자인을 골랐습니다. 짙은 갈색 바탕에 흰 글씨로 지연건설관리라고 새긴 사각형 명패였어요. 주문 버튼을 누르고 결제 화면이 뜨는 동안 손바닥이 살짝 축축해지더군요. 이사한 날 정은이가 일찍 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책상 2개, 의자 2개, 캐비닛 1개, 프린터 1대를 들이고 나니 공간이 적당히 차더군요. 정은이가 책상 위치를 이쪽 저쪽으로 옮겨보더니 손을 탁탁 털었어요. 언니, 나 여기 출근하니까 진짜 회사 다니는 것 같다. 정은이가 의자에 앉아 빙 한 바퀴 돌며 말했습니다. 회사 맞아. 너 우리 회사 첫 번째 직원이야. 저는 웃으며 캐비닛 손잡이를 한 번 더 닦았어요. 언니, 명패 붙이는 거 도와줄까? 응, 같이 가자. 저는 양면 테이프를 들고 정은이와 함께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 옆 벽에 명패 위치를 맞춰보고 정은이가 손가락으로 윗변을 잡고 있는 동안 저는 양면 테이프를 떼고 꾹 눌렀어요. 명패가 벽에 딱 붙는 순간 정은이가 손뼉을 한 번 쳤습니다. 언니, 진짜 사장이다. 정은이가 명패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으며 말했어요. 사장 맞지? 저는 웃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오후에 강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사장님,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강 사장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하세요. 도영건설에 내용 증명 보냈어요. 석 달치 대금 6,800만 원이요. 회신 기한이 다음 주까지인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강 사장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설비 박 사장도 보냈고 레미콘도 준비한대요. 그 집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요. 강 사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참 바깥을 내려다봤어요. 강 사장님, 법무사 통해서 가압류부터 걸어두세요. 늦으면 받을 게 없어져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문 유리에 이마를 잠깐 갖다 댔어요. 이틀 뒤 미경이가 카톡으로 단체방 캡처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도영건설 현장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 하도급 업체 2곳 고발 준비라는 누군가의 글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저는 캡처 이미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정은이와 새 현장 공정표를 짜고 있는데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언니, 수화기 너머에서 울먹이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저예요. 수진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었어요. 여보세요? 언니, 이모가 자꾸 장부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데 제가 뭘 모르겠어요. 세무사 선생님은 큰일 난다고 그러시고요. 저 진짜 어떡해요.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복도로 나갔어요. 정은이가 책상에서 저를 한번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수진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세무사 선생님이 큰일 난다고 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진짜 무서워요. 이모가. 수진 씨. 저는 수진이의 말을 잘랐어요. 저는 이제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더 연락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정은이가 저를 보더니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책상 위에 놓아주었어요. 언니, 누구야? 정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옛날 사람. 신경 쓰지 마.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 정은이가 퇴근한 뒤에도 저는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장 사무소에서 발주처 부장이 마감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연건설 관리 덕분에 공정이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다음 현장도 함께하고 싶어요. 분기 안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부장이 짧게 고개를 숙이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정은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된다. 정은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정은이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코끝이 잠깐 시큰해졌지만 입꼬리는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어요. 발주처 부장이 다음 현장 이야기를 꺼낸 그 주 토요일 새벽이었어요.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머리맡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7분이었어요. 화면에 그 사람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저는 일어나 앉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술에 절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고 자음이 흐릿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침대 머리맡 스탠드를 켰어요. 지연아, 나 좀 도와줘. 회사가 진짜 안 된다. 진짜 안 돼. 그 사람이 같은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지금 새벽 2시야. 술 깨고 다시 전화해.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려고 화면을 내려봤어요. 현장이 멈췄어. 하도급 사장들이 고발한다고 그래. 그리고 엄마가 법인 통장에서 돈을 뺏은 게 있는데 그것까지 겹쳐서 세무사가 손 놓겠다고 했어. 그 사람이 빠르게 쏟아냈습니다. 저는 누르려던 손가락을 멈췄어요. 법인 통장에서 시어머니가 돈을 뺐었다는 말은 예상은 했지만 세무사가 손을 놓겠다고 할 정도면 단순한 생활비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뺐었는데? 저는 침대 모서리에 발을 내리며 물었어요. 몰라. 정확히는 몰라. 한 5천쯤 되는 것 같아. 엄마는 그게 다 자기 돈이래. 자기가 키운 아들 회사니까 자기 돈이라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세무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수정 신고를 해도 가산세가 한도 끝까지 붙을 거고 법인 자금 유용으로 걸리면 그건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했어. 회계사를 새로 알아보라고. 저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그러면 회계사를 알아봐. 변호사도 같이.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게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상황을 모르니까 정리를 못해. 거래처별로 단가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미지급금이 어디서부터 꼬여 있는지 너밖에 모르잖아. 한 달만, 아니 보름만 와서 장부 한 번만 잡아주면. 잠깐.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끊었어요. 지금 이혼한 아내한테 회사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수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용역비 줄게. 시세대로. 더 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말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부탁할 일이지 전 아내한테 부탁할 일이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너밖에 없어. 진짜 너밖에 없다. 그 사람이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저는 잠깐 침대 위에 다리를 모으고 앉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나를 내보내지 말았어야지. 저는 짧게 말했어요. 수화기 너머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아, 끊는다.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휴대폰을 머리맡에 엎어놓고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더군요.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물 한 컵을 따라 마시면서 저는 그 사무실 컴퓨터 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폴더들을 떠올렸어요. 거래처별 단가 비교표, 하도급 업체 평가표, 자금 흐름 관리 엑셀 파일. 3년 동안 한 줄 한 줄 쌓아 올린 그 자료들이 아무도 못 여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허무했어요. 월요일 아침 두 번째 현장에 출근했을 때 유 단장이 저를 감리실로 부르더군요. 이 사장, 잠깐 와봐요. 유 단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단장님. 저는 노트를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도영건설이라고 알아요? 하도급 사장들이 거기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신고 넣었다더라고요. 유 단장이 안경을 콧등 위로 올렸습니다. 저는 잠깐 호흡을 골랐어요. 요즘 그런 회사가 많지요. 저는 모르는 척 짧게 대답했어요. 유 단장이 안경을 다시 내리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 사장, 그 회사 사장이 자기 전남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유 단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노트 위에 올려놓은 펜을 한번 만지작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혼한 지 반년이 넘었고 저는 그 회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쪽 일은 그쪽에서 해결할 일이에요. 저는 단장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유 단장이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더군요. 알았어요. 더 안 묻을게요. 유 단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이 사장 일하는 거 보면 그 회사가 왜 망하는지 알겠다 싶어요. 그게 다요. 유 단장이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감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손등이 시릴 정도로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더군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정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은아, 혹시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 도는 거 들은 적 있어? 저는 책상 위 컵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정은이가 화면을 보던 눈을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언니, 정반대야. 도영건설 거래처들이 사모님 나간 뒤로 일이 안 돌아간다고 그래. 언니 능력을 거꾸로 더 높게 쳐주고 있어. 정은이가 모니터에서 손을 떼며 말했어요. 진짜?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어디 있어. 단장님들이 아름아름 언니 이름 부르는 거 다 그 덕분이야. 정은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컵 손잡이를 한 번 더 만지작거렸어요. 수요일 저녁 9시쯤이었어요. 정은이는 이미 퇴근했고 저는 다음날 발주처에 보낼 주간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 시어머니가 서 있더군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얇은 점퍼 차림이었고 평소에 거드름이 빠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짧게 물었어요. 지연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평소에 거센 톤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다가 인터폰을 내려놓고 문 쪽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이지 않은 채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세요. 저는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모은 채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때 내가 좀 심했다. 네가 고생한 거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욕심이 앞섰어. 시어머니가 시선을 살짝 떨구며 말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고 듣고 있었습니다. 도영이가 아무래도 너 없이는 안 되나 봐. 회사가 자꾸 꼬여서 그러는데 네가 좀 큰 마음 먹고
시어머니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팔짱을 풀었어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꽃뱀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여우 같은 년이라고 하셨고요. 돈 냄새 맡고 빨대 꽂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인부들 다 보는 데서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내가 좀 흥분해서. 저는 그 말 안 잊었어요. 한자도 안 잊었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지연아.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저를 찾아오신 게 정말 사과 때문이면 그 사람 얘기는 안 꺼내셨어야지요. 도영이가 너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을 사과 사이에 끼워 넣으시면 그게 사과예요? 그건 회유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저는 이제 제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살려주려고 제 자리를 또 비우지 않아요.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늦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문 쪽으로 돌아섰어요. 지연아, 잠깐만.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지만 저는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한 번 울렸어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모니터 화면 속 보고서의 글자가 한순간 흐릿하게 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 번 닦고 다시 자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아팠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이렇게 끝나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더 아팠어요.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 얼굴이 7개월 전 구청 계단을 내려오던 그 얼굴과 또 한 번 달라 보였어요. 살이 빠지고 눈 밑에 그늘이 짙어졌지만 눈동자만은 그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내일 아침에 챙겨야 할 현장 자료 목록을 머릿속으로 한번 훑었어요. 주간 보고서, 두부, 자재 반입 일정표, 안전모. 그 순서대로 가방에 챙겨 넣고 알람을 새벽 5시로 맞춰 놓은 뒤 불을 껐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무실에 다녀간 그 다음 주 월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는데 미경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링크 하나와 짧은 한 줄이 따라왔어요. 너 괜찮아? 이거 봤어? 저는 김밥을 내려놓고 링크를 눌렀습니다. 지역 뉴스 기사 화면이 떴어요. 도영건설 하도급 업체 2곳,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정식 신고 접수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기사 본문에는 미지급 총액이 8,4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회사 사업자 등록 주소도 그대로 노출돼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미경이에게 답을 보냈습니다. 나는 법적으로 관계없는 사람이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았어요. 김밥 절반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입맛이 가셨습니다. 8,4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자금난이 아니었어요. 법인 통장 잔고가 그만큼 바칠 리 없으니 회사 존폐가 걸린 금액이었습니다. 이틀 뒤 강 사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 사장님, 도영건설 경리 그 여자가 사직서 내고 잠적했답니다. 강 사장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우스에 올린 손을 멈췄어요. 언제요? 어제요. 출근 안 하고 휴대폰도 꺼놨다네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사무실 컴퓨터에 비밀번호 걸어놓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강 사장이 한숨을 한번 쉬었어요. 경리가 도망갔으면 장부는 누가 봅니까?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한번 들어오면 그 집 진짜 끝장입니다.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혹시나 해서요. 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 사장님, 저는 거기랑 정말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사장님 받으실 돈은 법으로 받으셔야 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잠깐 등을 기댔어요. 시어머니가 사무실에 찾아와 핏줄은 배신 안 한다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지연아, 지연아.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장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갔다. 세무서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한자도 모르겠어. 지연아, 제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음씩 떨렸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 번 끊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거기서 처음부터 정리해 주실 거예요. 저는 도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지연아, 너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세무사가 손을 놓겠다고 했으면 다른 세무사를 찾으세요. 계좌 거래 내역만 한 통씩 뽑아서 가져가시면 거기서부터 다시 만져주실 거예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연아, 끊을게요, 어머니.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기를 책상에 내려놓자마자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 호흡을 고르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그 사람의 목소리는 새벽에 들었던 그 목소리와 달리 술이 빠져 있었어요. 그냥 지쳐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세무조사 예고 통지가 나왔어. 다음 달이야. 장부가 다 엉망이라 소명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나 혼자는 못해. 그 사람이 천천히 말했어요. 세무사를 새로 선임해. 변호사도 같이. 장부가 없으면 계좌 거래 내역이라도 1년치 뽑아서 가져가.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야. 끊는다.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한쪽에 밀어 놓았어요. 토요일 오후에 사무실에서 다음 달 인력 계획을 짜고 있는데 유 단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장, 일감 하나 더 들어왔어요. 유 단장의 목소리에 평소보다 가벼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네, 단장님. 어떤 건이에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건축주가 이 사장 이름을 직접 지정해서 요청한 건이에요. 지연건설 관리한테 맡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펜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건축주가 저를요? 업계에서 자기 이름이 슬슬 돌고 있어요. 일을 깔끔하게 한다고. 그동안 단가 후려치기 안 하고 정직하게 견적 낸 게 입소문이 났나 봐요. 유 단장이 짧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감사는 무슨. 자기가 한 거지. 다음 주 안에 미팅 잡아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를 펴 새 일감을 적었어요. 지연건설 관리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2개 그렸습니다. 그 주 안에 저는 직원 1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경력 3년차 현장 관리 출신이라는 준호라는 청년이었어요. 면접 자리에서 준호가 어깨를 쭉 펴고 앉아 명함을 2손으로 받더군요.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표 호칭이 어색하네요. 저는 웃었어요. 저는 어색하지 않은데요. 명패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준호가 자기 명함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책상 위 명패를 봤어요. 준호가 출근한 첫 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7시 반에 가방을 들고 사무실 건물을 나섰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자동문 바깥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였고 그 옆에 그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문 안쪽에서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한 달 전보다 한참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턱선이 거칠어졌고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짙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옷차림이 단정했지만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어깨를 살짝 굽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호흡을 고르고 자동문을 통과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어. 도영이 좀 도와다오. 시어머니가 허리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저는 한 발 떨어진 거리에서 시어머니의 정수리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서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그만하세요. 일어나세요. 그 사람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지연아, 도영이 회사가 진짜 끝나기 직전이다. 네가 좀.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어요. 그때 저를 사무실 앞에서 가로막고 꽃뱀이라고 하셨던 거, 인부들 다 보는 데서 여우 같은 년이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살짝 떨었어요. 기억하시지요? 저도 기억해요. 매일 기억나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때 내가. 그리고 그 옆에서 사장실 책상에 앉아 고개 숙이고 있던 사람. 저는 그 사람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그 사람이 시선을 떨궜습니다. 저는 그때 그 회사랑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내쫓은 건 어머니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건 이 사람이에요. 두 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지연아. 그 사람이 한 번 더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봤어요. 미안하단 말은 지금도 못하지.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어요. 제 갈 길이 있어요. 두 분 갈 길은 두 분이 찾으셔야 해요. 저는 두 사람 사이를 지나 보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연아.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저를 한 번 더 불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손등으로 한 번 닦고 그쳤습니다. 동정도 아니었고 미련도 아니었어요. 한때 함께 꿈꿨던 그 사무실, 그 거래처, 명암철, 그 단가표가 저렇게 허물어지는 걸 눈앞에서 본 데서 오는 감정이었습니다. 옆자리 아저씨가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군요. 저는 가방끈을 고쳐 잡고 안전모가 든 자리를 손바닥으로 한번 다독였어요. 현장 사무소에 도착해 안전모를 쓰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자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발주처 중간 보고 자료 미리 정리해뒀습니다. 표지부터 한번 봐주세요. 준호가 책상 위에 종이를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가방을 의자에 걸쳤습니다. 수고했어요. 같이 검토하자고요. 저는 책상 앞에 앉으며 준호의 자료를 끌어당겼어요. 종이 위 진도율 숫자가 눈에 들어오자 머릿속에 남아있던 정문앞 풍경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더군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제 이름을 대표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게 저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진도율 옆에 짧게 표시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노트를 펴고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건물 앞에서 두 사람을 마주친 그 일이 있은 지 4주째 되던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다음 분기 일정표를 짜고 있었는데 강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장님, 도영건설 결국 폐업 신고 들어갔답니다. 강 사장이 짧게 말했어요. 저는 잠깐 모니터에서 눈을 뗐습니다. 언제요? 엊그제요. 단체방에 사업자 등록 말소 캡처가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대금은 민사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강 사장의 목소리에 분노보다 체념이 더 짙었어요.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이라도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그쪽 사람들 만나면 인사 전해드릴 일 있을 때 제가 한 번씩 전해요. 강 사장이 짧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늘 신경 써주셔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잠깐 등을 기댔습니다. 폐업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 한 번 떠올랐다가 사라졌어요. 정은이가 옆자리에서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언니, 도영건설 얘기야? 정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문 닫았대.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정은이가 한참 저를 살피더니 입을 열었어요. 언니 시원해? 시원하지도 않고 통쾌하지도 않아. 그냥 끝났구나. 그런 느낌이야. 저는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맞아, 언니. 거기 매여 있으면 손해야. 정은이가 짧게 말하고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그날 사무실에서 평소보다 2시간쯤 늦게 퇴근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데 가게 유리창에 비친 제 옆모습이 잠깐 눈에 들어왔어요. 어깨 위에 가방끈이 가지런히 걸쳐 있었고 등이 처지지 않고 펴져 있더군요. 금요일 저녁에 미경이를 만나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미경이가 잔에 술을 따라주며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너 진짜 괜찮아? 도영건설 폐업 났다는데. 미경이가 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시원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야. 저는 잔을 부딪혔어요. 잘했어. 너 그 감정 붙들고 있었으면 지금 자리까지 못 왔을 거야. 미경이가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응? 너 없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분식집에서 김밥 사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잔을 한참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야, 김밥 한 줄로 생색내지 마. 너 그날 진짜 손이 떨리더라. 미경이가 웃으며 제 잔에 술을 더 따랐습니다. 고마워. 고맙긴. 그 말 한 번만 더 하면 나온다, 진짜. 미경이가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어요. 저는 그 옆에서 잔을 비우며 짧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발주처 부장이 현장 사무소를 직접 찾아왔어요. 부장이 노트를 들고 안전모를 손에 쥔 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장, 시간 좀 있어요? 부장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네, 부장님. 말씀하세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다음 분기에 우리 회사에서 신규 현장 2곳이 발주돼요.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공정관리를 지연건설관리의 일괄로 맡기는 쪽으로 보고 올렸습니다. 부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펜을 잡은 손을 무릎 위에 한번 내려놓았습니다. 2곳 일괄이요? 네. 단건 용역이 아니라 분기 단위 파트너십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인력 충원 계획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납시다. 부장이 노트를 덮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한 번 더 가다듬었습니다.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어요. 이 사장 일 잘하는 거 우리도 알아요. 계속 그렇게만 해줘요. 부장이 짧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부장의 손을 잡았어요. 부장이 컨테이너 문을 나간 뒤 저는 잠깐 책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부장의 손 온기가 한참 남아 있더군요. 사무실로 돌아와
정은이와 준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언니, 이러면 사무실 진짜 넓혀야 하는 거 아니야? 정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뼉을 짝 쳤어요. 대표님, 사람도 더 뽑아야지요. 두 현장 동시에 들어가면 우리 셋으로는 못 돕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자. 계약서 도장 찍으면 그때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저는 두 사람을 한 번씩 보며 말했어요. 언니, 김칫국이 아니라 이건 이미 다 된 것 같은데? 정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날 밤 정은이와 준호가 퇴근한 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사업 확장 계획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인력 충원, 사무실 이전, 회계 시스템 도입, 추가 장비 구입. 한 줄씩 적어 내려가는 동안 손에 펜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그 주 중에 오 부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으며 말했어요. 잘 지냈지. 자기는 잘 풀린다며. 유 단장이 자네 이름 입에 달고 다녀. 오 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때 그 전화 한 통이 시작이었어요. 그 전화 없었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야, 전화 한 통 가지고. 자기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어디 있어. 됐고, 다음에 밥이나 사라. 오 부장님이 짧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 사무실 옮겨요. 집들이 때 꼭 오셔야 해요. 저는 펜으로 노트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화분 하나 들고 갈게. 오 부장님이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사무실 정리를 마치고 문을 잠그려는데 문 옆에 붙은 명패가 눈에 들어왔어요.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명패의 한쪽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모서리를 꾹 눌렀어요. 다음 사무실에서는 제대로 된 간판을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에 이삿짐 센터 견적을 받았고 일요일 오후에 정은이와 함께 새 사무실을 다시 한번 보러 갔어요. 역 근처 15평짜리 사무실이었습니다. 보증금이 이전 사무실의 3배였지만 발주처와 확정된 6개월 용역과 다음 분기 두 곳 일괄 계약을 따지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어요. 정은이가 사무실 안쪽 회의실 문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회의실도 따로 있다. 거래처 사장님들 만날 때 이제 커피숍 안 가도 되겠다. 정은이가 회의실 문을 안쪽으로 한 번 더 밀어보며 말했어요. 응, 좋다. 진짜 좋다.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5평 사무실 창문 너머로 평일 오후의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고 햇빛이 창문 가까이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한참 서서 그 풍경을 내려다봤어요. 반지하 원룸 창문이 떠올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까지만 보이던 그 창문이요.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창문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한 번에 실감이 나서 저는 창가에서 손가락 끝으로 유리를 한 번 짚었어요. 언니, 정은이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응, 우리 진짜 잘 가고 있는 거 맞지? 정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맞아. 잘 가고 있어. 저는 정은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새 사무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서를 가방에 넣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 부장님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부장님, 사무실 계약 끝났습니다. 집들이 때 꼭 오셔야 해요. 부장님이 1분도 안 되어 답을 보내왔습니다. 화분 하나 들고 갈게. 큰 거로.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다시 넣고 지하철역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깐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한 자락 길게 늘어져 있었고 바람이 어깨를 한번 스치고 지나갔어요. 신호가 바뀌었고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후에 현장에 도착해 안전모를 쓰고 공정 점검을 마친 뒤 컨테이너 사무소 앞 계단에 잠깐 앉아 종이컵 커피를 마셨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아침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찍어둔 계약서 사진이 가장 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옆 사진은 한 달 전 정은이가 명패 앞에서 찍어준 제 옆모습이었고 그 옆은 첫 현장 컨테이너 앞에서 안전모를 들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옆은 반지하 원룸에서 첫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들고 찍어둔 손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천천히 위로 한 번 더 넘기고 화면을 껐어요. 종이컵에 남은 커피를 마저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전모 끈을 다시 한번 턱 밑에 조여매고 컨테이너 옆 계단을 내려와 현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인부들이 거푸집 옆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저도 한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셨나요? 지연 씨는 시어머니의 그 모진 말 한마디에 3년을 매달려온 자리를 내려놓고 나왔을 때 솔직히 무서웠을 거예요. 통장 잔고 520만 원, 곰팡이 핀 반지하 한 칸. 거기서 다시 일어선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 사연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 매달려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요. 지연 씨는 그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다시 손에 쥐었던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자리가 어디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오잖아요. 참고 또 참다 보면 어느새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흐릿해지는 그런 시간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옆에 오래 머무를수록 잃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용기 한 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